중세의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생활 경험의 구현체였습니다. 민간 건물이든 귀족 건물이든 한 지붕 아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이 태어나고 죽어가던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중세가 곰팡이가 핀 벽과 구석에 쥐가 우글거리는 어둠침침한 오두막의 시대였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건물들이 수세기를 견뎌내며 오늘날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부 건축물들이 십자군 시대부터 21세기까지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건축가들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작업해야 했고, 동시에 제약과 맞서야 했습니다. 주변에는 종종 돌을 운반하기에 적합한 도로가 없었고, 금속 연결재는 희귀했으며, 정역학의 이론적 계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용성, 내구성, 아름다움을 놀랍도록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세 사회는 지역 전통, 기후 조건, 사용 가능한 원료가 복잡하게 얽힌 톱니바퀴였습니다. 북유럽 주민들은 습하고 추운 기후에 맞서야 했고, 지중해 지역에서는 더위와 건조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재료는 구체적인 환경에 맞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목재가 지배적이었고, 브르타뉴에서는 돌, 영국에서는 진흙과 가지의 혼합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기법들은 무역로와 순례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기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농촌과 성장하는 도시 모두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건축 방법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가족들이 자력으로 건설했고, 도시에서는 전문 기술자들과 함께 특화된 작업장이 생겨났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양한 지역들이 어떻게 서로 영감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한 마을의 목수가 이웃 영지의 석공딸과 결혼했을 때 전통들이 어떻게 섞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풍경의 유기적 일부로 인식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인근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집과 직접 연결된 외양간에서 동물을 키웠으며 쓰레기를 비료로 활용했습니다. 집은 단지 거주용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작업장, 창고 또는 축제를 벌이는 장소로 기능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내구성은 많은 기능에 부응하고 계절적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건축 연대기에서 우리는 소유주들이 여름에는 그늘을, 겨울에는 따뜻함을 얻기 위해 태양의 위치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 거주지를 계획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집이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이러한 전체론적 철학이 장수의 비밀을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 전체를 안내합니다. 우리의 여행은 진흙과 지프로 만든 전통적인 가지 엮기부터 정교한 목자의 결합, 무거운 석재벽과 흡수성 모르타르를 거쳐 길드 규칙, 화재 방지 조치 또는 정교한 배수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설명하는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유럽의 다른 곳에서는 결코 정착하지 않은 건축 기법들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사회적, 기후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중세 작업장의 무대 뒤를 짧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곳에서 목수 장인들이 도제들을 전통적인 결합의 비밀로 인도했고, 재료뿐만 아니라 벽의 백색도나 지붕의 경사에 대한 요구사항이 언급된 연대기도 조사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집의 모습이 중앙에 타오르는 화로가 있는 단순한 목조, 오두막에서부터 분리된 주방, 화장실, 편안한 침실을 갖춘 저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미 초기 중세의 사람들은 집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조는 후손 세대를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적 상징성이 중요했습니다. 지붕은 가문 문장에 모티브로 칠해지고 장식되었고, 벽은 전통 장식과 문구로 조각되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지붕 수리나 석벽 보수를 위한 공동기금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건축가들과 거주자들이 집을 단순히 재산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의무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 알게 되겠지만 지속 가능성과 장수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가치였습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고풍스러운 집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에서 생태학적 건축을 위한 영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집을 짓고자 한다면 중세 장인들의 어떤 관행을 다시 발견해야 할까요? 곧 중세 건축가들이 시간에 견디는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12가지 방법 중 첫 번째를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놀라운 주인공은 소위 가지역기라고 불리는 가지와 진흙으로 만든 충전재입니다. 중세 건축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돌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로 엮은 충전재를 가진 가벼운 목조 건축물이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물과 늪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영국 시골에서 와틀앤더브로 알려진 건물들은 개암나무 가지나 얇은 나뭇가지로 엮은 가지 그물, 와틀과 점토, 모래, 솥동, 지폐 혼합물 더블을 결합했습니다. 이 혼합물을 가지 골조에 발라서 마르면 단단하지만 유연한 층을 만들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기술이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중세 건축가들이 이를 높은 기술 수준으로 발전시켰다고 입증합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재료는 우수한 단열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충분히 통기성이 있습니다. 목골조 벽의 장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그들의 유연성과 유지관리였습니다. 가지 골조는 견고한 요새에 단단히 부착되지 않고 약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집이 습도나 온도 변화에 따라 움직일 때 지지 구조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흙 회반죽은 유기섬유의 혼합 덕분에 습기를 흡수하고 점진적으로 방출하는 쾌적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에서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고 벽이 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은 표면 처리였습니다. 건축가들은 진한 석회 도료, 소위 석회 우유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균열을 메우고 비와 햇빛으로부터 목골조를 보호했습니다. 일부 연대기에 따르면 회반죽은 매년 표백하여 매끄럽고 내구성을 유지했습니다. 현대 연구는 석회 도료가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하여 곰팡이와 조류의 성장을 억제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혼합물 자체와 짜는 방법도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영국 제도에서는 주로 유연하고 쉽게 구부러지는 개암나무 가지를 사용했고, 프랑스에서는 버드나무와 포플러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가지의 껍질은 흙을 더 잘 붙잡기 위해 사용 전에 때때로 남겨두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도와 백색도를 높이기 위해 잘게 부순 백악이나 석회석으로 다움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슬라브 땅에서는 집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대마 섬유를 혼합물에 추가했습니다. 적용 과정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얇은 층을 발랐고 그 다음 추가로 층을 더하고 손으로 매끄럽게 했습니다. 각 층은 무너지지 않도록 건조되어야 했습니다. 목골조의 핵심 장점은 수리 가능성이었습니다. 벽의 일부가 썩거나 균열이 나타나면 거주자들이 가지 패널을 제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듈식 배치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농부들은 곡창고에 유사한 충전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와스트랜더브는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목골조 벽은 돌이나 벽돌 요소와 결합되어 장식된 정면을 가진 집을 만들었습니다. 중세막사와 농업 건물들도 빠르게 건설되고 잘 단열되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벽을 분해하고 옮길 수 있다는 유연성은 오늘날 우리가 모듈식 주택에서 찾는 적응성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기록에서 우리는 원래의 가지 엮기 충전재를 가진 많은 목골조 집들이 오늘날에도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영국에서 700년이나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졌고 가지 패널이 교체되고 회반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러한 집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벽을 관리했는지, 그리고 집이 변화하는 생활 필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곧 목골조 벽과 관련된 또 다른 건축 혁신인 목자의 골격과 그 독특한 결합에 대해 밝혀낼 것입니다. 집의 장수를 위해서는 골조가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해야 합니다. 초기 및 전성기 중세 시대에 목수들은 금속 못 없이 서로 연결된 거대한 들보로 지지 프레임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소위 목수의 이음사에 각 나무 조각이 서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들보의 엮임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바람과 끊임없는 목재에 움직임에 견디는 다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음새의 발전은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경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지역에서는 돌이나 벽돌 받침대에 삽입된 촉과 홈, 모티스 앤 테넌 형태의 연결이 널리 퍼졌습니다. 기둥은 습한 기초와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최초의 정교한 목자의 골격은 이미 초기 중세에 나타납니다. 윈체스터의 교회나 웨스트민스터 수도원과 같은 현존하는 건물들로부터 우리는 8세기에서 9세기경 목수들이 석재판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자유로운 프레임 벽을 가진 구조물을 건설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재 프레임은 거대한 기둥, 수평들보, 하중을 땅으로 전달하는 경사지지대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고 정확히 이것을 복잡한 이음새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목수 이음새의 기술은 가문과 길드에서 전수되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촉, 홈, 쐐기, 물고기, 이음새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특별한 교육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계적 안정성 외에도 미적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목자의 들보는 종종 장식적으로 조각되고 칠해져서 소유주의 부를 나타냈습니다. 건축가들은 또한 소위 제티, 상층의 돌출 부분을 활용했는데 이것은 위층의 거주 공간을 확장하고 동시에 하층 벽을 비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러한 돌출부는 견고한 목재 구조에서 나왔고 완벽한 정적 균형을 요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건축 요소들이 왜 중세도시 거주자들에게 유익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건축 재료와 어떻게 서로 보완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곧 우리는 숲으로 가서 어떤 종류의 목재가 건축에 이상적이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목수 기술 자체 외에도 프레임의 강도는 어떤 목재를 사용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장인들은 곰팡이와 목재 해충에 자연적으로 저항하는 참나무의 심재를 선호했습니다. 참나무 들보는 건조하게 유지되면 수십 세대를 살아남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참나무는 너무 인기가 있어서 많은 지역에서 산림 관리를 위한 엄격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왕실숲과 도시 산림이 설립되어 대체할 수 있는 만큼만 벌채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속 가능한 임업은 건축 재료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생물 다양성을 지원했습니다. 목재 선택 외에도 올바른 가공이 중요했습니다. 목수들은 소위 생목자에 그린오크를 사용했는데 이는 벌차의 후에도 여전히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음새는 목재가 마르면서 수축하여 이음새를 단단히 조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안정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 작업과 벌근 작업도 실시되었습니다. 나무를 일정한 높이로 정기적으로 잘라서 가지, 판자, 작은 들보를 만드는데 적합한 새로운 고든 새싹을 내보내게 했습니다. 그것들은 벽의 충전재나 지붕 구조의 지지 요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목재를 올바르게 다루는 것에는 함침과 습기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되었습니다. 공예 매뉴얼에서 우리는 기둥 끝에 타르 처리나 젖은 토양과 접촉하지 않도록 석재 받침대에 삽입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세 건축가들이 목재를 가능한 한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사용한 기법들과 일부 오래된 들보가 종종 버려진 건물에서 재활용된 이유를 알아볼 것입니다. 곧 기초와 건물이 세워진 위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목수들은 목재의 종류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나무는 건물 골조의 왕이었지만 더 가볍고 유연한 전나무, 소나무, 가문비나무도 세부적인 부분에 사용되었습니다. 밤나무와 낙엽송은 일부 지역에서 부패에 대한 저항성 때문에 사용되었습니다. 고품질 재료가 부족할 때 목수들은 물풀의 나무나 느릅나무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는 배, 다리 또는 부서진 집에서 재활용된 목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재 조각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벌차의 시기도 중요했습니다. 목재는 보통 나무가 수액을 적게 포함하는 겨울에 벌채되어 갈라짐과 곰팡이 공격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들보는 휘지 않도록 그늘에서 건조시켰습니다. 목수들은 나이테의 방향을 관찰하고 들보가 더 안정하도록 줄기의 바깥쪽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종종 구전으로 전해졌지만 일부 조언은 수도원 연대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소위 신성한 벌채일에 대해 알게 되는데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다리 기울어질 때만 목재를 벌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행을 소유주에게 가져다 준다는 젖은 목재의 저주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속적 규칙들조차 실제 물리적 근거가 있었고 건물의 내구성에 기여했습니다. 안정적인 기초는 중세집에서 좋은 지붕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현대적인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자연 재료와 지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돌을 구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목재 프레임을 삽입한 석재 받침대를 건설했습니다. 돌은 목재를 올라오는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부패에 저항했습니다. 돌이 없는 지역에서는 벽돌이나 고정된 자갈로 받침대를 만들어 유사하게 기능했습니다. 적절한 장소 선택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집은 종종 높은 곳이나 빗물이 빠르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경사지에 배치되었습니다. 지형이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곳에서는 배수수로를 파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북부 지역에서는 블랙하우스를 사용했습니다. 2탄과 유기물로 채워진 이중건식 돌담을 가진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벽은 약 1m의 두께를 가졌고 적신 잔디로 만든 지붕이 건조한 벽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교한 배수 시스템과 문 쪽으로의 바닥에 완만한 경사가 물과 오수를 밖으로 배출했고 가축은 보통 바이어바일의 과가 있는 집의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지형이 경사지지 않으면 바닥을 주변 토양보다 낮게 파고 벽돌로 만든 둘레 도랑이 물을 멀리 배출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또한 소위 스테들 스톤스, 곡창고와 창고가 서 있는 버섯 모양의 석재 받침대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돌들은 구조물을 지면 위로 올려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특히 설치류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스테들, 스톤스가 주로 농업 건물에 사용되었지만 건물을 높이는 원리는 범람 지역의 집에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큰 폭풍우 중에도 집이 가라앉지 않도록 지형을 얼마나 정교하게 배치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곧 우리는 다른 재료, 집과 섞인 진흙으로 이동하여 단 하나의 들보도 없는 집들이 수세기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역마다 또 다른 전통적인 건축 방법은 소위 코브로비코바 또는 진흙 건축입니다. 가지역기 목골조와 달리 여기서는 견고한 목재 프레임 없이 진흙, 모래, 물, 지폐 혼합물로 직접 벽을 만들었습니다. 보관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은 특히 돌이 부족한 상품이었던 영국 남서부에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촘는 이미 13세기에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집들은 석재 받침대 위에 서 있고 50에서 90cm 두께의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물은 손으로 형태를 만들고 띠 모양으로 발라서 다음 층을 추가하기 전에 건조시켰습니다. 혼합물의 올바른 구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진흙은 결속력을 제공하는 약 5에서 6%의 점토를 포함해야 했고 나머지는 모래와 유연성과 단열을 보장하는 유기물이었습니다. 건축업자들은 물과 지폐 비율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너무 젖은 혼합물은 가라앉고 너무 건조한 것은 갈라졌습니다. 건설 후 벽은 목골조 건물과 마찬가지로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석회로 회반죽되었습니다. 보존된 기록들은 이러한 집들이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렴하고 건설이 빨랐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 지어진 진흙벽이 열 배터리로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방출하여 안정적인 실내 기후를 만들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많은 집들이 수세기를 견뎌냈습니다. 데본 카운티에서는 2만 채까지 서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진흙 건물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소유주들이 어떻게 균열을 수리했는지, 그리고 왜 생태 건축가들이 오늘날 이 재료로 돌아가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곧 우리는 내구성의 또 다른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시에는 기술혁명이었던 재료, 석회 모르타르입니다. 중세에는 돌, 벽돌 또는 진흙을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결합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석회였습니다. 석회 모르타르는 현대 시멘트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능적이고 부드러워서 건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약간 침하거나 목재가 작동하는 경우 작은 균열이 생겼을 때 석회는 빗물과 결합하여 균열을 점진적으로 치유하는 미네랄을 방출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석회의 자가치유 특성에 대해 말합니다. 방출된 탄산칼슘이 다시 침전되어 틈을 메웠습니다. 석회 모르타르는 또한 통기성이 있었습니다. 습기가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구조물에 물이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현대 시멘트, 모르타르는 돌이나 벽돌에 습기를 가두어 분해를 가속화했습니다. 역사적 텍스트에 따르면 석회는 희생적이었습니다. 습기가 지지 재료를 손상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점진적으로 씻겨 나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르타르는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고딕 대성당과 일반적인 집들이 석회 모르타르 위에 서서 유연성을 제공하고 수세기를 보존했습니다. 모든 석회가 같지는 않았습니다. 중세에는 두 가지 기본 유형이 사용되었습니다. 공기와 접촉하여 경화되는 소위 기중석회와 점토 혼합물을 포함하여 물 아래에서도 경화되는 수경석회. 수경석회는 습도가 높은 다리, 우물, 지하실 건설에 특히 귀중했습니다. 그것은 점토가 자연적으로 혼합된 석회석에서 얻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켄트의 매드웨이 강 주변 지역에서였습니다. 이미 그때 건축가들은 일부 석회 가마가 특정 용도에 더 좋은 석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석회 가공은 과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석회는 소화되어야 했습니다. 가마에 재를 물로 부어 강알칼리성 수산화 칼슘 혼합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혼합물은 안정화되도록 몇 달, 때로는 1년 전체를 숙성시켰습니다. 목수와 벽돌공들은 석회의 다양한 비율로 모래를 첨가했고, 때로는 더 나은 입자 크기를 위해 부순 벽돌을 첨가했습니다. 일부 수도원에서는 더 나은 유연성을 위해 혼합물에 달걀 흰자나 혈액 성분을 첨가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첨가물들은 기계적 저항에 실제 효과가 있었고 수도승들의 필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부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석고도 사용되었습니다. 석고 모르타르는 더 빨리 경화되었고 내부 회반죽과 치장 벽토 장식에 적합했습니다. 석회와 석고 회반죽은 이렇게 층상 보호를 만들었습니다. 석회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석고는 매끄러운 표면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층화는 특히 진흙벽을 가진 집에서 중요했는데 회반죽이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건축 작업장에서는 석회를 몇 달 전에 소화시켜 숙성되는 구덩이에 저장했습니다. 모래, 돌가루가 첨가되었고 더 나은 결속을 위해 동물 털도 첨가되었습니다. 석회 회반죽은 목재와 석재벽의 여러 층으로 발라진 후 석회 우유로 칠해졌습니다. 이러한 도료의 색상은 청결과 불을 신호했습니다. 예를 들어 13세기 런던 포고령은 집들이 밝고 하얗게 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석회 모르타르가 어떻게 불균등과 지면의 움직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집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인 지붕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지붕은 비, 눈, 태양으로부터 집을 보호했습니다. 중세에는 재료의 가용성, 사회 계급, 지역 규정에 따라 다양한 지붕 덮개가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것은 도시크, 집, 갈대 또는 풀묶음 덮개였습니다. 도시크는 석가래에 깔리고 말뚝으로 고정되었습니다. 도시크 지붕 수리 가이드에 따르면 기울기가 핵심입니다. 물이 빠르게 배출되고 짚이 썩지 않도록 경사는 최소 45도여야 했습니다. 도시크 아래에는 스크라층, 즉 단열 및 화재 보호 역할을 하는 얇은 잔디 받침이 깔렸습니다. 도시크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싱글, 고품질 침엽수에서 쪼갠 목재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싱글 지붕은 기와 지붕보다 가벼웠고 강한 바람에도 견뎠지만 타르나 기름으로 정기적인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상한 지역에서는 무겁지만 서리에 극도로 강한 석재 슬레이트판 전파남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형은 잔디 덩어리였습니다. 풀이 자란 흙덩이를 두 층으로 깔고 나무 말뚝으로 고정했습니다. 이러한 2탄 지붕은 오늘날에도 아이슬란드 농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단열을 제공하고 풍경과의 조화를 이룹니다. 지붕의 형태 자체가 내구성에 기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세 집들은 물의 빠른 배출을 가능하게 하는 박공 지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있는 지역에서는 박공이 부분적으로 덮인 우진각 또는 반우진각 지붕이 사용되었습니다. 독일과 피레네 반도에서는 더 많은 거주 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맨사드 또는 꺾인 지붕도 나타났습니다. 지붕 형태는 또한 석가래 구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한 석가래가 이미 언급한 들보, 트러스로 대체되어 지붕이 내부 기둥 없이 더 큰 스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도시크 지붕의 문제는 가연성과 짧은 수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런던과 같은 도시들이 화재 방지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이미 1213년에 런던 포고령은 새 집에 도시크 지붕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것들은 싱글이나 구운 기와로 대체되어야 했습니다. 이 조치는 더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지붕을 지향했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알려진 구운 세라믹 기와는 로마 제국의 몰락 후 사용을 중단했다가 12세기에 다시 널리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도원과 왕궁을 장식했다가 나중에 시민들 사이에 퍼져서 밀집된 도시의 화재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구운 기와 제조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토를 반죽하고 펼치고 직사각형으로 잘랐습니다. 격자에 걸 수 있도록 구멍이나 갈고리가 추가되었고 기와는 건조되고 감에서 구워졌습니다. 이 까다로운 제조는 기와를 도시크보다 비싸게 만들었지만 수명은 몇 배나 길었습니다. 잘 구운 기와는 정기적으로 유지되면 수세기를 견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물용 납이나 구리 지붕이 추가되었지만 그것들은 귀족의 특권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지붕이 얼마나 달랐는지, 화재 보호 규정이 도시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곧 굴뚝이 왔을 때 집안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은 중세집의 심장이었습니다. 요리 난방 조명에 사용되었고 동시에 파괴의 최대 위험을 나타냈습니다. 초기 중세에는
화로가 방중앙에 위치했고 연기는 지붕의 구멍으로 나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능적이었지만 단점은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우고 벽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12세기경에 영국과 프랑스의 귀족과 부유한 시민들이 석조 벽난로와 굴뚝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굴뚝 몸체는 연기를 멀리 보내고 더 높은 천장과 더 쉽게 난방할 수 있는 작은 방을 짓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알려진 가장 오래된 굴뚝은 천세기에서 나옵니다. 프랑스 두에라, 퐁텐, 도에라 폰텐. 궁정에서 굴뚝이 대강당과 주방 사이의 벽에 통합된 후기 카롤링거 홀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185년경 코니스브러 성에서 굴뚝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성과 수도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싼 혁신이었지만 점차 시민의 집과 농촌 저택으로 퍼졌습니다. 벽난로는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작고 분리된 방, withdrawing chambers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함과 프라이버시 속에서 식사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굴뚝 이전 시대에는 다양한 과도기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일부 집들은 소위 차폐된 화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화로 위에 진흙으로 바른 나무 후드를 설치하여 연기를 지붕 아래 공간으로 보내고 작은 구멍으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스모크 베이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거주자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연기가 모이는 구석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러한 즉석 해결책들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이 중요했고 훈제된 실내의 건강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영이 중독은 실제 문제였습니다. 연대기에는 호흡기 질환과 노인들의 약한 시력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벽난로 선반과 굴뚝 파이프는 독립적인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귀족 저택의 호른 가문의 역사를 말하는 석조 선반과 부조를 가진 기념비적인 벽난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골 벽난로는 더 소박했지만 종종 색칠이나 세라믹 타일로 장식되었습니다. 굴뚝의 발전은 또한 지붕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석가래는 중단되어야 했고 굴뚝 주변에는 돌이나 구워지지 않은 진흙으로 만든 화재 방지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구운 벽돌로 만든 굴뚝은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굴뚝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다. 굴뚝 자체 외에도 화재 방지 조치가 중요했습니다. 도시조례는 화재 전파를 막기 위해 주방이 거주 부분과 분리되어 서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집 소유주들은 소화용 물을 준비해야 했고 굴뚝은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했습니다. 천장과 벽의 석회 도료는 가연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영희 속에 앉을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기술적 혁신이 왜 사회적 변화로도 이어졌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곧 우리는 불에서 거대한 덩어리, 석조벽과 지지 시스템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목재와 진흙이 우세했지만 양질의 돌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내구성 있는 석조 건물이 생겨났습니다. 로마네스크 성과 교회들은 몇 미터 두께의 거대한 벽, 작은 창문, 아치형 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함은 단순히 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격과 기상 조건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고딕 초기 단계에서 벽이 여전히 매우 두꺼웠고 볼트가 무거웠다고 강조합니다. 나중에서야 리브 볼트와 플라잉 버트레스가 나타나 벽을 가볍게 하고
창문을 크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벽은 열을 보유하고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도시의 주거용 집에서는 1층에는 돌을, 위층에는 더 가벼운 목골조를 결합했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지붕의 지지, 기둥과 횡방향 연결도 있었습니다. 지붕 석가래는 그렇지 않으면 벽을 옆으로 밀어내는 측면 압력에 견뎌야 했습니다. 따라서 소위 목재 트러스, 힘을 아래로 전달하는 지지대가 있는 삼각형 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목수들은 암수 이음새와 피쉬 이음새의 도움으로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고 변형을 방지하는 전체 지붕 트러스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성과 요새화된 집에서 석조의 무게는 방어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에서 3미터 두께의 벽은 늦은 중세에 사용되기 시작한 투석기와 폭발 포탄에 견뎠습니다. 입구 게이트에는 낙하 격자, 여장, 화살 구멍이 갖춰져 있어 수비자들이 화살을 쏠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벽 두께에 만들어진 계단이 있어 공격자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강한 석조벽은 종종 건조해자나 물해자와 결합되어 추가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세 건축가들은 미학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성당과 시민의 집들은 정역학을 돌보면서도 정면의 리듬을 만드는 지지 기둥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소위 플라잉 버트레스, 볼트의 무게를 측면 기둥으로 전달하고 내부 공간을 열 수 있게 한 석조 아치가 나타났습니다. 더 소박한 맥락에서 버트레스는 덜 눈에 띄었지만 원리는 같았습니다. 지붕에서 땅으로 힘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벽의 두께는 다양했습니다. 일부 고딕 집들은 거대한 돌기초와 목골조 위층을 가져 하중을 줄이면서도 열 축적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재료의 조합은 안정과 편안함 사이의 균형을 찾는 도시에서 인기가 되었습니다. 외부에는 종종 지지 기둥과 벽 형태의 지지 요소가 나타났습니다. 고딕 건축에서는 외부 지지 아치였고 시골 집에서는 지붕 압력에 대한 단순한 지지 기둥일 수 있었습니다. 건축가들은 또한 벽이 갈라지지 않도록 흙 경사로와 제방을 활용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거대한 건물에서 미학과 기능이 어떻게 혼합되었는지, 그리고 왜 일부 석조집들이 큰 수리 없이 수세기를 살아남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곧 우리는 발밑에서 일어난 일, 즉 바닥과 내부 마감재를 살펴볼 것입니다. 집을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적절한 바닥이 필요합니다. 중세 시골에서는 대부분 다진 흙이 사용되었습니다. 진흙, 재, 물의 혼합물을 압축하여 단단한 표면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설명에 따르면 15세기 말에는 바닥이 아마시 기름으로 처리되어 경화되고 매끄러운 리놀륨 표면을 얻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요소는 정기적인 유지관리였습니다. 가정에서는 바닥의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는 신선한 향초와 짚을 뿌렸고 이러한 덮개는 정기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형은 나무 바닥이었습니다. 이는 더 나은 단열과 편안함을 제공했지만 더 큰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도시집에서는 종종 1층에는 돌이나 벽돌 포장을, 위층에는 나무 바닥을 결합했습니다. 포장은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점토를 틀에 부어 건조 후 구웠습니다. 일부 연대기에 따르면 색상을 강조하고 타일을 더 윤기나게 만들기 위해 유약의 납유리가 첨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라믹 타일은 전체 두께의 패턴이 있어서 오랜 사용에도 닳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또한 위생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운 달에는 바닥에
갈대 매트, 양가죽 또는 모피가 깔려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축제 때는 바닥에 라벤더, 민트, 희속과 같은 향기로운 허브가 뿌려져서 가축과 사람의 냄새를 압도했습니다. 이러한 허브들은 또한 곤충에 대한 방충 효과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는 카펫의 전신이 나타났습니다. 겨울에는 놓고 여름에는 환기시키는 직조 테피스트리였습니다. 흥미로운 장은 바닥 난방입니다. 중세 수도원과 일부 성에서는 로마 전통에서 이어받은 하이포코스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난로에서 나온 따뜻한 공기가 순환하는 바닥 아래 빈 공간. 이 시스템은 특히 남유럽에서 유지되었고 북부 지역에서는 예외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편안함을 실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 집에서는 벽난로를 내벽에 설치하고 그 열이 인접한 방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따뜻한 공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원시적이었지만 효과적이었고 내부 표면의 수명 연장에 기여했습니다. 바닥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도 흥미롭습니다. 공동체에서 새 바닥이 건설될 때 이웃들을 초대하여 원을 그리며 걸어서 발로 재료를 다지는 방식이 있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행사는 연대를 촉진하고 동시에 노동을 절약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닥 관리와 관련된 의식과 일부 집에서 갈대나 양가죽 카펫이 나타난 이유를 알아볼 것입니다. 곧 우리는 집 내부를 떠나 조상들이 홍수와 수재로부터 거주지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중세 유럽은 변덕스러운 기후와 때때로 홍수와 맞서야 했습니다. 강들이 범람하여 밭과 집을 위협했습니다. 오래된 문서에서 우리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과 두개 건설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켄트에서는 보톨프의 다리, 보톨포스 브릿지로 알려진 놀라운 제방이 오늘날에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주변 목초지를 보호하는 수 킬로미터의 진흙과 돌 아치입니다. 보호둑은 공동체적으로 건설되었고 유지보수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도원과 귀족 궁정은 때때로 배수와 둑 유지보수에 연간 운영비보다 더 많이 지출했습니다. 제방과 둑 외에도 집이 홍수 수위 위에 위치하도록 고가도로와 다리가 건설되었습니다. 곡창고를 올리는 스타들, 스톤스와 마찬가지로 목조집들이 석재 기둥 위에 배치되었습니다. 지하 수위가 낮은 지역에서는 우물과 배수도랑을 팠습니다. 거주지 내부에서는 바닥이 물이 정문이나 배수 홈통으로 흐르도록 경사지게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운하와 하수도도 중요했습니다. 13세기 런던에서는 어떤 집도 물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거리는 높게 만들어지고 도랑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이웃들은 막힌 운하가 홍수 위험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하수도 청소를 교대로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리시설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이 어떻게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중세마을과 도시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곧 우리는 건축의 문화적 측면, 품질과 연속성을 보장한 길드와 규정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중세 건축은 혼란스럽지 않고 강하게 규제되었습니다. 이미 11세기와 12세기와 장인들을 모은 길드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작업 표준, 재료 품질, 관세를 설정하고 시장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회원들은 상호 도움을 약속하고 장인 칭호 수여를
공동으로 결정했습니다. 도제들은 수년간의 실습 후 숙련공이 되었고 장인 작품을 제출한 후 장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식 전수, 혁신, 품질 관리를 보장했습니다. 법률과 규정이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조례는 가연성 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집 사이의 거리를 명령하고 거리의 폭을 정의했습니다. 런던에서는 1213년에 도시크 지붕 금지령이 채택되었고 일부 도시에서는 집 소유주들이 물통을 준비해야 하는 의무가 설정되었습니다. 사회는 이렇게 자발적인 건축에서 사려 깊은 도시계획으로 전환했습니다. 집 유지 보수는 일상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거주자들은 정기적으로 석회 도료를 갱신하고 목재 싱글을 교체하고 굴뚝을 청소하고 균열을 수리했습니다. 이것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활동들이 건물의 수명을 수십 년 연장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래된 목골조 집이나 석조 대성당을 감탄하며 종종 그 뒤에 수세기의 작은 유지보수가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동 수리와 관련된 의식과 사회적 행사, 그리고 장수에 투자하는 것이 왜 유익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곧 우리는 결론으로 가서 모든 지식을 과거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길드는 자체 계층과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제들은 몇 년간 주인에게 헌신하며 그와 함께 살고 일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음식과 숙박을 제공했지만 충성과 근면을 기대했습니다. 도제에서 숙련공이 되면 소위 방랑, 다른 주인들로부터 경험을 쌓는 다양한 도시로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관행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아이디어 교환과 표준 통합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장인들은 장인 작품, 즉 능력을 증명하는 시범 제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목수에게는 지붕 트러스 모형이나 복잡한 이음새일 수 있고 석공에게는 볼트 조각일 수 있었습니다. 건축 규제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중앙 유럽에는 집이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 이웃 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정확히 정의하는 소위 스타도베른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돌출부가 금지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요구되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는 토지 치수와 건물 유형이 기록된 도시 서적이 있었고 질서 위반은 벌금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범은 실용적이고 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재 안전을 보장하고 거리의 통일된 모습을 제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성들도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이 길드 회원이 될 수 없었지만 실제로는 종종 남편의 조수로 일하거나 정면과 내부의 장식 페인팅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일부 수도원에서는 여성들, 수녀 원장들이 자금 조달과 계획을 포함한 완전한 건축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지식이 독점적으로 남성의 영역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독일 건축가 마트스 로리체르의 중세 대성당 기하학에 관한 후기 중세 서적과 같은 서면 논문과 필사보는 지식을 종이에 전달했고 오늘날 우리가 당시 장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중세 집들이 수세기를 견딜 수 있게 한 12가지 건축 기법과 조치를 살펴보았으니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역사적 집들은 단순한 박물관 전시품이 아니라 자연, 인간 지성, 사회 시스템의 연결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각 기술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지 엮기와 뱀로비코바 벽은 재료적 가능성과
기후 조건을 존중했고, 목재 골격과 석조벽은 지역 원료를 활용하고 사회적, 방어적 필요에 맞춰졌으며, 석회 모르타르, 세라믹 기와 굴뚝은 길드와 규정을 통해 퍼진 기술적 혁신이었습니다. 현대 지속 가능한 건축은 많은 면에서 중세 기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기성 벽, 재생 가능한 재료, 공동체 건설의 원리가 생태학적 집에 대한 논의에서 다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내구성과 자연에 대한 배려 사이의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8세기 전 연대기 작가들이 기록하고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확인하는 경험들이 현재의 도전에 대한 답을 찾는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게 된 많은 기법들이 현대 기술에도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중세 회반죽과 유사하게 실내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석회 회반죽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전통적인 촉과 홈에서 나온 미리 설계된 이음새를 가진 목자에 대량 패널 CLT를 사용합니다. 패시브 하우스 개념, 태양에 따른 방향, 통기성 재료, 열 축적, 은 고대 원리의 현대적 등가물입니다. 따라서 중세 거주지를 보면 역사뿐만 아니라 잠재적 미래도 보게 됩니다. 공동체 건설 문제도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정원, 작업장, 공동 공간을 공유하는 오늘날의 코하우징 프로젝트는 진흙을 반죽하거나 지붕을 짓기 위해 모였던 시골 공동체를 연상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입법은 중세 질서가 그랬던 것처럼 안전, 에너지 효율성, 미학을 추구하는 규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해는 일부 조치가 왜 의미 있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지 더 잘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축이 문화적 기억, 경제, 사회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과 기술로 지어진 집들은 창의성, 보살핌, 자연에 대한 존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주제가 흥미롭다면 더 깊이 파고들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야외 박물관을 방문하고 역사적 건물의 복원을 지원하거나 진흙과 목재 작업을 시도해 보세요. 이 설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래된 집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중세 건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역사가 교과서의 날짜만이 아니라 진흙, 목재, 돌에 뿌리 박힌 수공의 기술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을 보존하고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지성의 연속성을 지원합니다. 신중하게 선택된 들보부터 정성스럽게 발린 회반죽까지 모든 세부사항은 자연과의 조화와 이웃과의 협력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과거의 영감을 미래의 혁신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함께 지식을 찾아 이 여행을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